자, 3부 가겠습니다. 3부. 네, 3부 호모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 8장. 실험실의 시한폭탄. 자, 호모데우스 어느덧 마지막 3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그리고 인간의 특질,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부터 미래까지 총 6가지의 의제를 설정해 인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2부를 중심으로 총 4개 장에서 인본주의와 관련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부에서는 정말 진정한 미래, 바로 이 책 호모데우스가 미래의 역사라는 부제를 달 수 있게 된 이유, 그리고 그런 원인으로 마지막 3부를 골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 호모데우스가 정말 궁금하다 혹은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단연코 이 3부만을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7장까지 말씀드렸던 인본주의의 몰락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자유의지에 따르면 유권자와 소비자의 결정은 결정론적이지 않고 무작위적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 현대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지난 세기의 과학자들은 사피엔스 안에 영혼, 자유의지, 자아와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은 다른 모든 실제들과 똑같은 물리적, 화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유전자, 호르몬, 뉴런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사실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결정론과 무작위성만 존재할 뿐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 자유라는 신성한 단어는 알고 보니 영혼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밝히고 말고 할 것도 없는 알맹이 없는 용어였다는 거죠.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린 내용은 1부의 3장 인간의 광의에서 영혼과 마음, 무의식과 관련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진화론 때문인데요. 진화는 불멸의 영혼과 아기가 맞지 않는 것처럼 자유의지라는 개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동물들이 무엇을 먹고 누구와 짝짓기를 할지는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인 즉슨 자연 선택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 훈련이 아니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하고 있어요. 유기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약물, 유전공학, 직접적인 뇌자극을 통해 그 유기체의 욕망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통제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의 번역은 유기체라고 되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유기체는 호모사피엔스, 즉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과학 연구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자아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므로 내 진정한 욕망과 외부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팽숙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 하나의 자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2부에서 2부의 인본주의를 설명하며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까지 인문학 혹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을 해석해보니 다양한 자아가 있지 않을까라고 과학 발달 이전의 시대에 착각하거나 혼돈했던 것이 과학혁명 이후의 세대, 그리고 현대의 최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자아는 단 하나 혹은 분할할 수 없는 개체,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네, 기존의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었는데요. 반면 과학혁명 이후 과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단일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의 실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책에서는 그 실험의 예시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찬물 실험을 끌고 오는데요. 그렇지. 비교적 최근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은 10장 의식의 바다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찬물 실험은 참가자들은 총 3부분으로 구성된 실험에 참가를 했는데요. 3가지 종류의 실험을 경험하게 된다. 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참가자들에게 차가운 14도의 물이 담긴 그릇에 한 손을 60초 동안 넣고 있게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찬물이다 보니까 계속 담그고 있다 보면 살짝 고통스러울 듯한 불쾌한 자극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60초 뒤 그들에게 손을 꺼내라고 하였어요. 그 이후에 동일한 참가자들한테 두 번째 실험을 시도하였고 그 두 번째 실험은 동일하게 첫 번째 실험처럼 60초 동안 14도의 차가운 물을 담긴 그릇에 손을 넣게 하였고
있었고 그 이후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30초를 더해서 30초 동안은 약 1도를 올린 15도의 물에 여전히 손을 담그게 한 거예요. 총 도합 90초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60초는 14도, 나머지 30초는 15도의 네, 온도에 손을 넣고 있다. 넣고 있었고 이 두 가지 실험이 끝나고 정확히 7분 뒤에 참가자들은 세 번째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세 번째 실험은 앞선 두 실험 중 하나를 반복하게 했는데 어느 실험에 참가할지, 첫 번째를 할지 두 번째를 할지는 그들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결과는 참가자 가운데 80%가 그들이 비교적 덜 고통스러웠다고 기억하는 두 번째 실험, 총 90초 동안 진행했던 그 두 번째 실험에 참가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렇지. 총 3가지 단계로 실험을 진행했고 네. 이 3가지 단계의 실험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비교 실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네. 그래서 60초 동안 진행된 실험 그리고 90초 동안 진행된 실험에 있어서 네. 어떤 경험이 덜 불쾌했는지를 골라내는 실험이었다는 것. 네. 사실 이 찬물 실험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 실험의 결론은 자유주의 세계관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단일한 자아가 있다 였는데 이 실험은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걸 폭로한다는 거죠. 그렇지. 네. 책에서 하라리가 설명하는 두 가지 자아는 첫 번째는 경험하는 자아와 두 번째는 이야기하는 자아인데요. 좋아. 이 3부의 8장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의 개념, 네. 중심 개념이 되는 경험하는 자아 그리고 이야기하는 자아를 설명하는 실험이라는 것.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11장 데이터교까지 이 책의 마지막까지 중심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경험하는 자아는 순간순간의 의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설명한 데니얼 카너먼의 실험 속에서 이 경험하는 자아 입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찬물 실험의 두 번째 실험, 즉 90초 동안 길게 이루어진 이 실험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하는 자아는 매우 불쾌한 경험에 약간 덜 불쾌한 경험을 더해서 일화 전체를 좀 더 괜찮은 경험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둘 다 불쾌하니까. 불쾌함과 불쾌함이 만나는 경험이 네. 바로 경험하는 자아다. 그 의식만을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불쾌하다로 끝나는 반면 이야기하는 자아는 모든 것, 모든 불쾌한 경험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되게 중요한 순간과 최종 결과만을 이용해 이야기를 엮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 전체의 가치는 중요한 결말과 결말의 평균으로 결정된다라고 설명한다는 것. 네. 그래서 앞선 실험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자아 입장에서는 물이 매우 찼던 60초의 14도의 경험과 마지막 순간 그나마 물의 온도가 15도로 올라가서 살짝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합쳐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이 첫 번째는 60초, 두 번째는 90초 이렇게 길이가 다르다는 거는 이야기하는 자아 입장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렇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결론적으로 결말에 와서 물이 15도로 올라서 약간 좀 더 따뜻했네? 랐던 그 부분만 기억할 수 있다는 그 거지. 부분을 기억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렇지. 지금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린 따뜻했네라고 느끼는 부분, 내가 네. 이야기를 섞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야기하는 자아로 설명한다는 것. 네. 하라리는 이야기하는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아는 정점, 결말 법칙을 채택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야기하는 자아는 정점과 그 마지막 순간만을 기억해서 둘의 평균으로 경험 전체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자아가 바로 우리 현실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즉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자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라리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선택이란 배우자를 고르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거주지 또는 휴가를 결정하는 것들,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 인간은 경험적인 자아보다 이야기하는 자아에 의해서 선택과 결정을 이룬다는 것.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연으로 하라리는 사실 경험하는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는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지금 찬물 실험을 통해서는 굉장히 분리된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네. 이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찬물 실험에 예를 든 것이고 실제로는 이 두 가지 개념은 굉장히 얽혀 있다.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그렇지. 주요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자아는 경험하는 자아의 경험, 그 경험을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경험하는 자아가 실제로 느끼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다라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 하라리가 설명하는 데니얼 카너먼의 찬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에겐 다소 생소한 용어이자 개념인 경험하는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를 설명드린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3부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미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기존 인본주의의 몰락 혹은 인본주의가 무너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험하는 자아 그리고 이야기하는 자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야기하는 자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책에서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을 예로 들었는데요. 소설의 주인공이 이야기하는 자아에 의해서 어떠한 중대한 피해,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상상을 해보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야기하는 자아에 의해 살인이라는 것을 저질렀을 때 나의 망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망상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두 번째로는 내가 망상에 의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현실을 직도하고 철저히 환멸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 세 번째는 우리는 상상 속의 이야기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수록 그 환상에 집요하게 매달린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현상이 정치학에서 우리 아들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증후군인데요. 1915년 이탈리아가 참여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전쟁은 총 11번의 교전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이탈리아군은 전쟁을 계속 해왔었고 첫 번째 전투인 이손조 전투에서 패했을 때 이탈리아 정치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 고할지 스톱할지. 네. 평화조약을 맺을지 아니면 계속 전쟁을 치를지. 하지만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전사자 15,000명의 부모 미망인 자녀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죄송한데 전쟁은 실수였다. 너무 상심하지 말길 바란다. 당신의 아들은 헛되이 죽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당신의 아들은 영웅입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트리에스테는 이탈리아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두 번째 전투에 돌입하게 됐고 다시 4만 명의 병사를 잃게 되었어요. 그렇지. 첫 번째 전투에서 15,000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거기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이탈리아 정치인들이 그 부모, 미망인, 지인들에게 우리의 아들들의 죽음에 슬퍼하며 전쟁을 멈춥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다는 거지. 더 이탈리아인들을 부추겨서 우리 고인이 된 아들들을 영웅화시키고 그 아들들의 의지를 받들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탈리아로서의 힘을 보여주자. 네. 나아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러한 제안으로 인해 더 많은 사상자인 4만 명의 병사를 두 번째 전투에서 잃게 됐다. 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아들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증후군은 환상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은 그것이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아들들의 죽음, 이탈리아군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고통에 함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피엔스에서부터 말씀드린 상상 속의 질서, 가상의 것의 개념인 환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수천 년 전에 이 원리를 발견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의식과 계명의 근저에 이런 원리가 깔려 있고 신이나 국가 같은 상상의 실체를 믿게 하려면 사람들이 가치 있는 뭔가를 희생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희생이 고통스러울수록 그 희생을 바치는 대상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믿게 되는 원리라고 해요. 그렇지.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성직자들이 이러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상상 속의 질서, 즉 환상에 기대게 하는 것, 어떤 고통을 분담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피엔스들이 종교, 즉 이전 책인 사피엔스 3부 인류의 통합에서 다뤘던 화폐, 제국, 종교를 다루는 개념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자아 역시 국가, 신, 돈과 마찬가지로 상상 속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냠냠이와 팽숙이가 이 8장을 통해 말씀드린 경험하는 자아와 이야기하는 자아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426페이지 하라리가 말하길 생명과학은 개인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생화학적 알고리즘들의 집합이 지어낸 허구적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라고, 즉 자유주의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다고 정리하고 있다. 아무리 설득력 있고 매력적일지라도 이런 이야기하는 자아는 결국 허구와 망상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8장을 정리해보면 세 번째 천년의 초입에, 즉 21세기에 들어서서 자유주의가 직면한 위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유의지를 지닌 개인 따위는 없다라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기술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 사피엔스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엄청나게 유용한 장치들, 도구들, 구조들의 홍수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에서 줄곧 설명해온 민주주의, 자유시장, 인권이 과연 이러한 구조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질문하면서
바로 다음 장인 9장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9장. 중대한 분리. 앞장에서 말씀드린 자유주의의 철학, 즉 개인의 자유의지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최신 과학기술의 발전과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변화와 자유주의가 맞닥뜨린 위기의 상황에서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미래, 21세기에 전개될 세 가지의 실질적 상황이라는 정리로 9장을 이어갑니다. 네, 그래서 자유주의를 흔드는 세 가지 위협 중 첫 번째는 인간은 경제적, 군사적 쓸모를 잃을 것이고 따라서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은 인간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첫 번째 키워드는 시스템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은 인간에게서 집단으로서의 가치를 여전히 발견할 테지만 개인으로서 인간의 가치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스템은 일부 특별한 개인들에게서 가치를 발견할 테지만 그런 개인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초인간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엘리트 집단일 것이다. 그렇다. 예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념은 이 책의 후반부인 10장과 11장을 통해 결국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거. 네. 세 가지 위협 중 첫 번째 위협은 풀어 설명해서 기술 발전이 인간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다 인데요. 하라리는 이 기술 발전이 주는 타격을 민주주의, 자유시장, 그 밖에 자유주의 제도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요. 사실 근대의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이 된 것은 근대 산업 전쟁들의 대규모 전쟁에서 그리고 근대 산업 경제의 대량 생산 라인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그 자체가 노동력이니까. 네. 그 당시에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가치와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이 민중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독재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병사와 노동자들이 더 뛰어난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민중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면 그들의 동기와 진취적 정신이 고취되고 이것은 그 당시에 전쟁터나 산업 공장에서 유용했기 때문이에요. 좋아.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개념적으로 혹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독재 국가보다 더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뛰어난 것이 아님을 네. 역사학자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네. 두 체제 혹은 두 국가 사이의 군비 경쟁 혹은 국가 경쟁 체제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가 보다 더 뛰어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판단 때문에 독재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등과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네. 역사에서의 결과론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네.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과 정리가 아닐까 싶고. 네. 하지만 21세기에 와서 이 민중들에게는 군사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결의 예시로 1차 세계대전 직후 여성의 참정권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1차 세계대전 직후 전면적인 산업전쟁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국가들은 평상시에도 여성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하여 여성 참정권이 생겨났어요. 냠냠이가 말씀드린 여성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다른 책 토마 피케티의 자본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극한의 경험에서 전쟁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참정권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 네. 그리고 인권의 신장 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다. 네. 이것 또한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역시나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혹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앞서 하라리가 설명한 근거, 즉 독재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많은 평등과 정치적 권리를 주어주는 것이 경쟁에서 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네. 하지만 하라리는 이제 21세기 와서 남성과 여성 대다수는 군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잃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선 두 번의 세계대전과 같은 대량 징병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21세기 가장 진보한 군대는 지금보다도 더 훨씬 첨단 기술에 의존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뭐 이 내용은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책에서도 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즉 세계대전과 같은 머릿수 중심의 네. 규모 중심의 전쟁이 아닌 기술 중심 네. 특수부대 중심의 소규모의 국지전 또는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군대로 재편되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네. 그래서 군사작전에 대해서도 이제 장군들은 중요한 결정을 점점 더 알고리즘에 위임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요 키워드 알고리즘이 등장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높은 지능은 같이 발달한 의식과 항상 짝지어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식을 가진 존재만이 체스를 두고 자동차를 몰거나 질병을 진단하고 테러범을 찾아내는 것 같은 높은 지능을 요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비의식적 지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네. 책의 후반부 바로 이곳에서 등장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하라리는 머지않아 이 비의식적 알고리즘이 인간의 의식보다 패턴 인식을 훨씬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3부에서 쓰이는 주요 키워드들, 패턴 인식, 기계학습, 알고리즘, 그리고 시스템까지 이 책이 최근에 발매되었음을, 그리고 현재 오늘날 2023년의 책을 읽음에도 현대 과학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역량들과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라리는 우리는 산업혁명 때 말들이 맞이했던 운명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는데요. 자, 우리 현재 호모사피엔스의 운명이 산업혁명을 맞이할 때의 말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비유로서 설명을 네. 든다는 거지. 네. 그래서 농장에 사는 평범한 말은 냄새를 맡고 사랑하고 얼굴을 알아보고 울타리를 넘는 그런 1000가지의 일을 자동차보다 사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자동차가 말을 대체하게 된 것은 이 시스템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일에서 자동차가 더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냠냠이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비의식적 지능, 비의식적 알고리즘이야말로 이러한 시스템을 양산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과거의 주류로서 존재했던 말이 자동차로 대체되게 되고, 현재 우리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도 미래의 초인류라고 분류할 수 있는 호모 데우스로 대체될 수 있는 위기의식에 대해서, 위기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 시스템들이 책에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예중에 증권거래소의 컴퓨터 알고리즘 또는 변호사를 대체하는 시스템, 아니면 의사나 약사를 대체하는 시스템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것은 IBM의 유명한 왓슨이에요. 왓슨은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현재 개발자들은 병을 진단하는 것 같은 더 진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왓슨을 손보고 있다고 해요. 왓슨 같은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들을 대체했을 때 장점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인공지능 자체 데이터 뱅크에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질병과 약제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왓슨이 내 게놈과 그날그날의 병력뿐만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자매, 사촌, 이웃, 친구들의 게놈과 병력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왓슨은 절대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아프지 않을 것이고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 알고리즘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고리즘이 기술적 측면에서는 의사와 약사보다 잘할지는 몰라도 인간미는 결코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으나 감정적인 력, 감성적인 력, 즉 공감의 측면에서 과연 인간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해 본다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CT를 찍었고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면 그 소식을 배려와 감정 이입 능력을 갖춘 인간 의사에게 듣고 싶을지 아니면 기계에게 듣고 싶을지라고 반문하고 있고요. 둘 다 듣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면 당신의 성격 유형에 맞는 단어들을 고르고 배려를 할 줄 알고 감정이입 능력도 있는 기계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 본다는 것이고, 꼭 인간만이 당신이 암에 걸렸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계가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그 이유는 유기체는 알고리즘이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체는 인간 사피엔스를 말하고요. 그래서 왓슨은 사피엔스의 종양을 알아채는 것만큼이나 인간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기계가 또는 인공지능이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의 감정적인 부분까지, 감성적인 측면까지 대체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하라리가 다시 한번 사피엔스의 종말 또는 신인류의 출현을 필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자, 그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책의 443페이지, 유발 하라리가 이 책을 통해 던지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도 그 중요함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을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자, 21세기 경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도 그 모든 잉여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일 것이다. 거의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높은 지능의 비의식적 알고리즘이 생긴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의식적 알고리즘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인류의 기술적 혹은 감성적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인공지능, 그리고 최첨단의 과학기술들. 그래서 이러한 비의식적 알고리즘이 생긴다면 우리 의식을 가진 인간들은 대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지.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유형의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두 가지는 육체 능력과 인지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기계가 육체 능력에만 인간과 경쟁하는 한 인간이 더 잘하는 인지적 작업들을 늘 찾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 알고리즘이 패턴을 기억하고 분석하고 인식하는 일을 우리보다 잘하게 되면서 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이면서 우리 인류의 미래의 어두운 단면을 혹은 우리 인류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려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하라리는 인간이 언제까지나 비의식적 알고리즘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이렇게나 우려되는 점,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 하라리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 사피엔스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네. 한다는 거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과학적 답변 3가지를 내놓는데요. 첫 번째, 유기체는 알고리즘이다.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자연 선택된 유기적 알고리즘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의 계산은 계산기를 어떤 물질로 만들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계산하는 주판을 나무로 만들든 철로 만들든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2 더하기 2는 4라는 이 계산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유기적 알고리즘이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절대 하지 못하거나 그보다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얘기는 계산만 정확히 하면은 알고리즘이 탄소로 이루어지든 실리콘으로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기술의 진보, 오늘날의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현재 우리가 가늠하는 만큼 그리고 냠냠이가 말씀드린 3가지 조건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기존의 정형화된 틀 혹은 고정관념이라면 충분히 깨야 한다. 빨리 이것을 깨고 나와야 한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죠. 이 유기적 알고리즘이 비유기적 알고리즘보다 잘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전문가들은 어떤 일은 영원히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풀이해서 단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라리는 여기서 표현한 영원히가 결국 10년에서 20년으로 밝혀지기 일수라고 해요. 이것과 연관된 사례로 인공지능 얘기를 해주는데요. 인공지능의 대표 사례로 IBM의 딥블루와 저희가 잘 아는 알파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책 호모데우스가 처음 발간돼 2017년만 해도 사실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밀접한 단어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 2023년 오늘날에는 챗 GPT라든가 네.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의 개념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접목되어 있지만 그렇죠. 2017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네. 딥블루와 알파고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당시 소재로서 굉장히 신선하게 들을 수 있다. 네. 그래서 1996년 2월 10일 IBM의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기면서 인간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잠재웠던 사례가 있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잘 아는 2016년 3월 알파고와 한국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대국을 하였고 그 결과는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완파했었죠. 그래도 반갑다면 딥블루와 알파고의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한국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이라는 표현이 한국 독자로서 굉장히 기쁘기도 그러네요. 하면서도 체스와 바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정통적인 수와 독창적인 전략이 필요한 이러한 불규칙성을 가진 혹은 그 경우의 수가 무한히 많은 영역에서도 인간 즉 유기적 알고리즘을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앞선 경우로서 우리 인류는 최근 각각 1996년과 2016년에 경험했다는 거지. 유발 하라리는 사실 시간이 갈수록 인간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알고리즘이 더 영리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인간이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비교해서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생존을 하려면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을 다뤄야 했고 그래서 로봇 수렵 채집인을 설계하기에는 오히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달하고 있어요. 로봇 수렵 채집인은 부싯돌로 창촉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숲에서 먹어도 되는 버섯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하고 약초로 상처 부위를 감쌀 줄도 알아야 하고 매머드를 추적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 밖에도 10여 명의 다른 사냥꾼들과도 협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이야말로 정말 다양하게 비전문성 혹은 더 많은 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거지. 네, 하지만 지난 몇천 년 동안 인간은 점점 전문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렵 채집인에 비하면 현대인들은 훨씬 좁은 분야의 전문가라서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3부에서 가장 인사이트 있게 읽었고
요즘 시대에 알고리즘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개발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라고 봤는데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로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꼽는 것 바로 인간이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개발이 더욱 빠르게 혹은 더 쉽게 용이하게 되고 있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449페이지에 나온 내용이 신선했다. 추가로 유발 하라리는 알고리즘이 인간을 직업시장에서 몰아내면 전능한 알고리즘을 소유한 소수 엘리트 집단의 손에 부와 권력이 집중될 것이고 전례 없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요. 또는 알고리즘들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마지막 성역은 예술이라고 해요. 컴퓨터가 의사, 운전기사, 교사, 심지어 지주까지 대체하는 세상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술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당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 창조가 알고리즘으로부터 안전할 이유가 딱히 없을 거라고 또 주장하고 있어요.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지. 음.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 6년이 지난 오늘날의 2023년에 이미 챗 GPT가 소설을 대신 쓰고 있고 하물며 아이들의 반성문조차 대신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견과 성견지명이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리하게 적중하고 있다. 그런 면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팽수기가 말씀드린 예술의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해 알고리즘이 대신할 수 있는 것들 모두 단 하나의 키워드 기계학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학습을 하는 방식이야말로 미래 인류를 즉 유기적 알고리즘을 비유기적 알고리즘으로 대체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의 기계학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직업은 대체되어질 것이고 21세기 우리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새로운 계급이 탄생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으로 어떤 가치도 없으며 사회의 번영, 힘과 영광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계급은 그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역사 흐름, 즉 미래를 예견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피엔스부터 살펴봤던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 그 이후에 어떤 제2의 혁명에 있어서 지금 예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노동력의 유무로서 인류를 구분해낸다는 것 이러한 구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게 들을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단순히 새 직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고리즘보다 잘하는 새 직업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자유주의가 직면한 실질적 위협 중 첫 번째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자유주의가 직면한 두 번째 위협으로는 미래의 시스템이 여전히 인간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그 개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는 알고리즘으로부터 시작돼 시스템의 등장 그리고 그 시스템이 인류의 직업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러한 문제 제기가 바로 자유주의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 네. 그리고 두 지금 번째. 냠냠이가 말씀드린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의 중요성이 희석될 거라는 것. 네,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이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 대신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우리 개인들에게서 권한과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는 거죠. 개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믿음은 세 가지 중요한 가정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여기서 나는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즉 나는 부분이나 하부 시스템들로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본질이자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진정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렇지. 자유주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자유. 네. 얘기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가정은 이 앞에 두 전제로부터 결론적으로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즉, 세 번째 가정은 내 내면에 있는 자유의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고 그 진정한 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나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결론이야말로 저희가 앞서 8장에서 말씀드렸던 경험하는 자와 이야기하는 자의 총체로서 자유의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은 8장의 말미 그리고 9장의 앞에서 깨질 수 있다. 그리고 네. 과학기술로 충분히 깨부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계로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생명과학이 앞선 개인주의 가정 세 가지 모두에 반박을 하는데요. 바로 위협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지. 네. 첫 번째, 유기체는 알고리즘이고 인간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여러 알고리즘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단일한 내적 목소리나 단일한 나는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분할과 분류
혹은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네. 두 번째 주장은 인간을 구성하는 알고리즘들은 자유롭지 않다는 건데 이 알고리즘들은 유전자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아니라 결정론적으로 또는 무작위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전달드리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앞선 두 가지 주장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 이론상으로는 외부의 어떤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 자신에 대해 훨씬 더 잘 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과 뇌를 구성하는 시스템 각각을 관리 감독하는 알고리즘은 내가 누구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반박이 있음에도 앞선 19세기와 20세기에는 개인주의가 잘 통했던 이유는 그때는 나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외부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21세기의 기술로는 인류를 해킹해서 나보다 나를 훨씬 잘 아는 외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개인주의에 대한 믿음은 붕괴하게 될 것이고 권한은 개인들에서 그물망처럼 얽힌 알고리즘들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에 대한 알고리즘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IBM의 왓슨 같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이 달고 있는 센서로 하루 수차례 자동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기도 하고 아이폰으로 제어하는 인공췌장을 개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재 습관을 토대로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지도 알려주기도 한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앱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이런 앱은 종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오늘날인 2023년에야 저희가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를 차고 일상생활에서 도보를 재는 것 또는 태우고 있는 칼로리를 재는 것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렵거나 혹은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아닌데 이 당시인 2017년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전자기기와 우리 건강을 연결지어서 뭔가 새로운 테크놀로지로서 접근한다는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을 것이고 지금보다 무려 7년 전의 이야기로서 유발 하라리가 보다 더 발전된 형식의 개발된 형식의 미래 테크놀로지를 설명하고 있다. 네. 그래서 더 깊은 수준으로 보면 유전학 기술들이 일상을 파고들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점점 잘 알게 되고 어떠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될 때 내 내면의 목소리를 찾는 대신 내면의 유전자에 자문을 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한 예로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절제술을 이야기해요.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검사를 통해서 위험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87%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에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절제술을 받게 된 거예요. 유방절제술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어려운 결정이죠. 수술의 불편함, 위험, 비용, 후속 처치 외에도 이 결정을 한 여성의 건강, 신체 이미지 또는 정서적 행복, 인간관계에 걸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안젤리나 졸리의 결정에 알고리즘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안젤리나 졸리가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고 유전학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앞으로 당신도 안젤리나 졸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건강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팽숙이가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절제술의 예를 통해서 이전까지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 중심 혹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의 선택과 결정을 취했다면 과학기술, 즉 유전자와 컴퓨터 알고리즘과 같은 최첨단의 의학기술을 통해서 실제 삶과 직결된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 네. 이 앞선 안젤리나 졸리 사례랑 비슷한 내용으로 구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도 안젤리나 졸리처럼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비슷한 욕망에 따라서 우리 사적인 영역까지 기꺼이 무너뜨리고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이 우리의 이메일을 읽고 우리의 인터넷 활동을 추적하도록 허락한다면 구글은 보건당국이 고지하기 전에 우리에게 유행병이 어떤 것인지 유행병 주의보를 내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정보의 취합이 이전과는 혁신적으로 달라졌다. 네. 예시로 사람들이 본인 이메일이나 검색창에 두통, 열, 구토, 재채기라는 단어를 10만 번 이상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 알고리즘이 오늘 이 단어들이 30만 번 출연을 했네. 그럼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글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사람들의 사적인 메일을 읽고 그 정보를 보건 당국과 공유하는 것에 우리 인간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라리는 독감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이런 희생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반문을 던지고요. 여기에 이어서 안젤리나 졸리나 이 구글의 사례처럼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의사결정 과정 대부분을 이런 시스템의 손에 기꺼이 넘길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중요한 선택에 직면할 때마다 이런 시스템들의 자문을 구할 것이라는 거죠.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충실한 상담 서비스를 받는 대가, 즉 의료 서비스를 우리의 정보 제공에 제공하여 우리가 베네핏을 받는 것,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가치들을 수반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분할할 수 없는 존재이며 각 개인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이고 무엇이 인생의 의미인지 결정할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개념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더 이상 이야기하는 자아가 꾸며내는 이야기들의 지시를 따르는 자율적 실체들이 아니라 거대한 전 지구적 네트워크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가 된다는 것. 즉 개인으로서의 자유주의에서 개인으로서의 존중과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닌 그러한 개념보다는 거대한 인류라는, 즉 사피엔스라는 큰 덩어리의 일원으로서 부속품으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8장에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카너먼의 냉수 실험, 즉 찬물 실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데 472페이지. 이야기하는 자아는 정치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대다수의 사건들이 있고 극단적인 몇 가지 사건만을 기억하게 되고 결국 최근에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무게를 둔다는 것. 앞서 8장의 실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특징을 다시 한번 10장에서 상기시키고 있다. 물론 앞서 설명한 구글도 항상 옳은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리가 강조를 해주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선택 과정이 단지 확률일 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낄 만큼 구글이 옳은 결정을 대신 해준다면 사람들은 구글에게 점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줄 것이라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적당한 부분에서의 타협 정도라고 느낀다면 네. 사람들이 정보 제공의 동의에 있어서 더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예상의 결과 시스템이 결국 나를 더 잘 알기만 하면 그날로 자유주의는 붕괴할 것이라고 하라리는 경고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자유주의의 위협적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그 밖에 다른 알고리즘들이 모든 것을 아는 신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신탁을 넘어서 더 진화하여 주권자로 진화될 것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개인 비서 프로그램인 코타나예요. 코타나는 사람들이 파일이나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하면 그 개인의 일정과 모든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지. 코타나는 쉽게 생각해서 시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폰의 시리. 책에서도 그렇게 예를 들고 있고. 그래서 이 대리인 또는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코타나가 점점 진화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직업시장이나 결혼시장에서 성공이 점점 코타나의 자질에 따라 판가름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신 버전의 코타나를 소유한 부자들은 구버전을 소유한 가난한 사람들보다 결정적 우위에 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전지적 네트워크에서 잠시도 연결이 끊겨질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연결이 끊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팽수기가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개인 비서 프로그램 코타나, 즉 아이폰의 시리 같은 경우와 같이 전지적 네트워크라고 표현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다는 거고,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연결을 끊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네. 설명한다는 거지. 그리고 팽수기의 말을 받아서 480페이지 21세기의 신기술들은 이렇게 인본주의 혁명을 뒤집어버렸다 라고 정리하면서 인간에게서 권한을 박탈하고 비인간 알고리즘들의 권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조지 오웰이 상상한 경찰국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조지 오웰은 저희가 과거 리뷰했던 동물농장에서 만났던 경험이 있고, 결국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인간 개개인은 빅브라더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즉 큰 시스템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용히 붕괴될 것이라고까지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그 다음 자유주의가 직면한 세 번째 위협인데요. 일부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되어 필수 불가결인 동시에 해독 불가능한 존재로 남을 것이고 그들은 곧 소규모 특권 집단, 즉 초인간 집단을 이룰 것이라는 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위협으로 초인간, 즉 호모데우스의 일부를 네. 특정해 본다. 네. 그래서 계급이 지어질 것이란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초인간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컴퓨터 알고리즘과 새로운 초인간 양쪽의 지배를 받는 열등한 계급이 생겨날 것이란 거죠. 만약 이렇게 인류가 생물학적 계급으로 쪼개진다면 이것은 즉시 자유주의 이념의 근간을 파괴할 것이라고 하라리는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의 기본 전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가치와 권한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자유주의 관점에서도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격차는 공존을 했는데요. 이 부자와 빈자가 단지 부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생물학적 차이로 나뉘게 된다면 그럴 때도 이 평등한 가치, 자유주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할까? 이렇게 하라리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는 업그레이드된 상위 계급, 초인간 계급과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 사이에 육체적, 인지적 능력 차이가 실제로 벌어지는 현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의학은 중대한 개념적 혁명을 겪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20세기 근대의 의학의 목표는 사실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었지만 그렇지. 21세기의 의학의 목표는 건강한 사람의 성능을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의학이란 것은 결국 치료, 케어의 목적이었다면 네. 21세기 우리 인류가 앞으로 만날 미래의 의학은 업그레이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 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들으셔야 11장 데이터 교까지 충분히 네. 이해를 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표준 밑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의 문제를 고쳐서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아지게 만드는 것이 기존의 의사의 본분이었다면 다운그레이드의 개념이다. 네. 21세기는 이 건강한 사람을 업그레이드하는 엘리트주의적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 네. 하라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는 20세기 의학의 혜택이 대중에게 돌아간 것은 그 20세기가 대중의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세기에는 전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건강한 군인들이나 수백만 명의 건강한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는 거죠. 하지만 21세기에는 이제 대중의 시대는 끝났고 더불어 대중의학의 시대도 끝났다는 거예요. 인간 병사와 노동자들이 알고리즘에 밀려나면 적어도 일부 엘리트 집단들은 쓸모없는 가난한 대중에게 더 나은 건강이나 표준적인 건강조차 제공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이 표준을 능가해버리는 소수의 초인간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명한 일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세 번째 위협을 이 호모데우스 책의 1장 인류의 새로운 의제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의제와 함께 묶어서 9장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책의 487페이지. 20세기 인간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3가지 의제로 설정한 기아, 역병, 전쟁을 극복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풍요, 건강, 평화의 보편적 표준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21세기의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설정한 미래 의제 3가지, 즉 불멸, 행복, 신성을 얻는 것은 역시 포부는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목표는 기존과 같이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능가하는 것 혹은 초월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초인간 계급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초인간들은 즉 호모데우스들은 자유주의의 근본 바탕을 포기하고 보통 인간을 19세기 유럽인이 아프리카인을 대한 과거처럼 대할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간다면 소규모 엘리트 집단의 업그레이드된 초인간들 혹은 모든 권한이 인간에게서 초지능으로 지닌 알고리즘으로 넘어간다면 과연 기존과 같은 자유주의, 현재의 자유주의는 어떠한 새로운 종교 또는 이념으로 대체되게 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바로 다음 장 10장으로 넘어갑니다.